여러분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나요? 허무맹랑한 꿈일지라도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며 그저 따라만 하라며 미래를 결정해주는 부모님? 그 어떤 부모님이라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사라지고 무조건적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가족이 멀어지는 지름길이 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완고한 신념 앞에 항상 자신의 꿈은 현실성 없는 도전으로 치부된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간다는 그녀에게 그럴 거면 가족의 인연을 끊자는 아버지의 말을 듣게 되지만 자신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게 지독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완고하게 거부했던 한국이 아버지를 180도 바꾸게 만들었으니까요. 대체 두 부녀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것일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앨리슨 하트, 캐나다 밴쿠버에서 수술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연구원입니다. 대학 시절부터 인간의 손보다 더 정밀한 로봇 기술이 외과의 미래가 될 것이라 확신했어요. 그 믿음은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고, 저는 그 길을 한치의 의심 없이 걸어왔습니다. 누군가는 차가운 기계가 어떻게 사람의 손을 대신할 수 있냐고 묻곤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계는 차갑지만 그 정확함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밴쿠버 메디컬 센터의 연구실은 제 두 번째 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날이 바뀌는 것도 모르게 실험과 코딩, 데이터 분석에 몰두했어요. 어떤 날은 식사를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연구실 소파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 삼아 저를 로봇 박사라고 불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로봇을 연구하는 제가 마치 로봇처럼 살아간다고 했죠. 또 밤샜어? 앨리슨, 너도 좀 쉬어. 동료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쉴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개발하는 미세진동 제어 알고리즘은 뇌수술 로봇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 열정이 곧 인생의 큰 갈림길로 이어질 줄은. 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이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연계된 로봇수술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였어요. 그들은 우리가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을 이미 실제 수술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런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국제의료기기 학술교류회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주저없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사인 브라이언 박사도 내 열정을 알아봐 주었죠. 내가 우리 팀을 대표해서 다녀와라. 한국의 기술 발전은 눈여겨볼 가치가 있어.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미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활기차고 정돈된 공항, 친절한 안내원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 창밖으로 본 서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전통적인 궁궐이 공존하는 도시, 24시간 깨어있는 듯한 활기. 이곳에서의 며칠이 특별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학술 교류회가 열리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체계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첨단 연구소 같았죠.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안내 시스템, 자동화된 접수 프로세스,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분위기가 놀라웠습니다. 하트 박사님, 어서 오세요.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로봇수술센터의 김 교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센터 곳곳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더 흥분으로 가득 찼어요. 특히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뇌수술 자동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밴쿠버에서는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에 머물러 있던 기술을 여기서는 이미 실제 환자에게 적용하고 있었어요. 미세 진동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알고리즘, 실시간 영상 처리 기술, 그리고 의사와 로봇의 완벽한 협업 시스템. 그것은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죠? 제 질문에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연구와 임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연구자와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환자의 필요에 즉각 대응하죠. 그게 우리의 강점이에요.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늘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찼어요. 이곳에서 일한다면 어떨까? 그 생각이 자꾸만 맴돌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부름 같았어요. 학술 교류회의 마지막 날, 김 교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하트 박사, 우리 센터에서 6개월간 연구원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알고리즘 연구가 우리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것은 기회였고 도전이었고 어쩌면 제 인생을 바꿀 선택이었습니다. 밴쿠버로 돌아온 후 저는 센터장님께 한국에서의 경험과 제안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놀랍게도 그는 매우 지지해 주셨습니다. 좋은 기회야, 앨리슨.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돌아오면 우리 연구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은퇴한 외과 의사로 평생을 손으로 하는 수술에 헌신하신 분이었어요. 그에게 의술은 기술이 아닌 예술이었고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의대 대신 공학을 선택했을 때도 많이 실망하셨죠. 하지만 그때는 적어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어요. 퇴근 후 부모님 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서울의 활기찬 모습, 놀라운 기술력, 그리고 로봇 수술센터에서의 제안까지. 어머니는 관심 있게 들어주셨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한국에 가서 6개월 동안 일하겠다는 거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앨리슨,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구나. 한국은 병원이 아니라 공장이야.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곳이라고.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편견을 가질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오히려 환자 중심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로봇 수술이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는 거라고요. 제 설명에도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아시아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해. 의술을 산업으로만 보고 영혼은 없어. 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한 말씀이세요. 제가 만난 한국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저의 항변에 아버지는 점점 더 화를 내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결국 언쟁으로 변했어요.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행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고 저는 제 선택을 지키려 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간다면 더는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을 내뱉고 아버지는 방을 나가버렸어요. 남겨진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해의 빛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제 말에 어머니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알아, 딸아. 내 눈에서 그 열정이 보여. 내 아버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가슴 깊이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제 결심을 더욱 굳게 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 로봇수술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답장은 빠르게 왔어요. 기쁨과 환영의 메시지가 담긴. 이제 남은 것은 준비뿐이었습니다. 비자 신청, 아파트 계약 해지, 그리고 짐 꾸리기. 모든 과정이 꿈 같았어요. 출발 하루 전날, 마지막으로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내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집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설렜어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로봇 수술센터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 될 거야. 그리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게 될지,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와의 관계도 치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것은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시간이었어요. 한국에 발을 디딘 첫날, 서울의 활기찬 모습은 저를 압도했어요. 캐나다의 여유로운 거리와는 달리 이곳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봇 수술센터에서 처음 맞이한 아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낯선 환경,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언어의 장벽까지. 모든 것이 도전이었습니다. 센터의 환영회에서 김 교수는 저를 팀원들에게 소개했어요. 하트 박사는 미세진동 제어 알고리즘의 전문가입니다. 앞으로 우리 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몇몇 시선에서 의구심도 느껴졌어요.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경계심이었겠죠. 첫 주는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한국어 기초 수업을 시작했고 근처 아파트에 짐을 풀었어요. 퇴근 후 홀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가끔 캐나다가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의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라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구실에서의 일은 예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어요. 이론과 실제는 늘 달랐죠. 제 알고리즘을 실제 수술 로봇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코드를 수정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하트 박사님.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이 박지훈과의 첫 만남이었어요. 그는 센터의 하드웨어 팀 리더로 내 알고리즘을 실제 로봇에 최적화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지훈의 도움으로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그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연스럽게 퇴근 후에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미국 영화에서 보던 것과 한국은 많이 다르죠? 어느 날 저녁,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캐나다예요. 미국 아니고. 그리고 네, 많이 달라요. 하지만 좋은 의미로요. 우리의 대화는 문화적 차이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주말이면 서울의 명소들을 안내해 주었고, 맛있는 한국 음식점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의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차 그 깊은 맛에 매료되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가며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모든 절차가 환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의사와 연구진의 협업은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신속하고 정확한 프로토콜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6개월의 계약이 끝나갈 무렵 김 교수는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하트 박사, 당신의 연구는 우리 센터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계약을 연장해서 정규 연구원으로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그의 제안은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 지훈과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민되네요. 여기서의 연구는 정말 보람 있지만 고향에도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제 말에 지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떠나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메일로 보내는 소식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목적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훈에 대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죠. 다음 날 김 교수에게 제안을 수락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 삶을 시작했어요. 상설 비자를 받고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한국 생활이 길어질 것을 예감하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에도 집중했어요. 지훈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주말이면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그의 가족도 만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서툰 한국어에도 인내심 있게 대화를 나눠주셨어요. 우리 지훈이가 처음으로 외국인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많이 떨렸는데 앨리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지훈의 어머니가 지훈에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연구는 계속해서 진전되었고 우리가 개발한 로봇 수술 시스템은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술을 참관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가 개발한 알고리즘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보는 것은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지훈과 저희 관계가 1년이 되던 날 그는 한강공원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앨리슨, 당신은 내 인생을 바꿨어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결혼 준비는 두 문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식 혼례를 경험하고 싶었고 지훈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화려한 한복을 입고 전통 의식을 따르는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 가족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셨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초대장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수신 거부라는 냉정한 통보뿐이었어요.
그 상처는 깊었지만 지훈의 위로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언젠가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행복에 집중해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그 순간을 즐기려 노력했습니다. 한국식 혼례는 아름다웠어요. 화려한 세계 한복, 엄숙한 의식, 그리고 지훈 가족의 따뜻한 환영.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동시에 특별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강남의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곳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한국 사회에 조금씩 녹아들었어요. 물론 여전히 외국인이었지만 적어도 이곳은 제 집이 되었습니다. 연구는 계속되었고 우리의 기술은 더 많은 환자들을 돕게 되었어요. 가끔 밤에 캐나다의 가족을, 특히 아버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사랑과 새로운 가족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가족은 멀어졌지만 저는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제 선택을 이해해 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어디로 이어질지 기대하며 매일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진 지 3년째 접어들던 어느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한강공원을 지훈과 산책하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세라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캐나다에 있는 동생이었죠.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었지만 캐나다는 아직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일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세라?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밝게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앨리슨, 아버지가. 췌장암 말기래. 순간 세상이 정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벚꽃이 날리는 아름다운 풍경은 갑자기 흐릿해졌고 귓가에는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만 맴돌았어요. 얼마나 심각해? 겨우 말을 이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은 의사들이 6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아버지가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장 캐나다로 가야겠네요. 내가 함께 갈게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난 3년간 아버지와는 어색한 명절 카드 교환 외에는 거의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싸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내가 한국으로 간다면 더는 내 딸이 아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첫 발자국을 내딛지 못했죠. 지금 제가 아버지를 보러 간다고 해도 그는 저를 반겨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13시간의 비행을 견뎌야 했습니다.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자 세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엘리, 와줘서 고마워. 그녀는 저를 꼭 안아주었고 지훈에게도 짧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 서니 갑자기 다리가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재회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훈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에 띄게 야위었고 한때 당당했던 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아빠,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왜 왔니? 내 생활이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완고함이 느껴졌습니다. 세라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2개월 전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정밀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즉시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아버지는 모든 치료를 거부했어요. 수술 같은 건 안 한다. 내 몸은 내가 알아. 그는 의사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병실에서 나와 의사를 만났어요.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암은 이미 주변 장기로 전이된 상태였고 표준 치료로는 시간을 조금 늘릴 수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과 상의 후 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날 병실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이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빠, 한국에 가실래요? 그곳에는 아빠가 모르는 치료법들이 있어요. 예상대로 아버지는 강하게 거부했어요. 내가 왜 그런 곳에 가?
이미 늦었어. 그냥 나를 내버려 두렴.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매일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최신 치료법 그리고 생존 사례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지훈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삼촌이 비슷한 암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국 의사들과 화상 상담도 주선했어요. 아빠, 당신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손을 바쳤던 의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아빠를 살리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열흘째 되던 날 기적처럼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한번 가보자.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도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준비할 일이 많았습니다. 의사의 동의를 얻어 항공사의 의료 지원을 요청했고 서울의 병원과도 연락했어요. 지우는 한국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모든 준비를 도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출발 당일 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공항으로 향하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앨리슨, 이게 옳은 결정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한번 믿어볼게.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아버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대부분 잠을 자거나 창밖을 바라보았고 가끔 지훈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묘한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질서정연한 모습에 그는 살짝 놀란 듯했어요. 준비된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안 아버지는 창밖을 응시하며 처음 보는 서울의 풍경을 담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는 직접 아버지를 맞이했고 영어로 상세한 설명과 치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아버지는 놀랍게도 집중하여 들었고 가끔 날카로운 질문도 던졌어요. 의사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는 듯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고 수술 일정이 잡혔어요. 수술 전날 밤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틀리게 봤을까?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저희가 함께 있잖아요.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지훈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의학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공유하는 저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빛나는 가운데 낯선 나라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수술 당일 저는 병원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어요.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고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훈은 제 옆에 앉아 묵묵히 손을 잡아주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수술은 9시간이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김 교수가 나왔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었어요. 다행히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암이 더 퍼져 있었지만 주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이제 회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어요. 지훈이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회복실로 옮겨진 후 저는 그를 잠시 볼 수 있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아버지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숨은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그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떠세요, 아빠?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괜찮다. 의사들이 잘해주더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의료진을 인정한 첫 순간이었어요.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가 이어졌고 아버지는 종종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세심한 케어와 우리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한국 병원의 시스템에 점차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간호사들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여기는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야. 치료 과정에서 아버지와 지훈의 관계도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훈이 보여준 헌신적인 모습에 아버지는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지훈이 의학 용어를 영어로 설명해주고 아버지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수술 후 2주가 지났을 때 아버지는 지훈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훈 군, 고맙네. 내 딸을 잘 돌봐줘서. 그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훈은 놀란 듯했지만 금세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님. 그 순간 병실에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회복이 진전되면서 아버지는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병원 정원을 산책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말했어요. 앨리슨, 서울을 좀 보여주겠니?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우리는 짧은 외출을 계획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함께한 서울 나들이는 특별했습니다. 지훈이 운전하는 차로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고 한강공원을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구나. 사람들도 질서정연해. 그의 말에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점차 아버지의 외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종로의 전통시장, 경복궁, 남산타워까지. 매번 아버지는 새로운 면을 발견하며 감탄했어요. 특히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퇴원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를 지훈의 부모님 댁으로 모셨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그들의 집은 아버지에게 한국 문화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지훈의 부모님의 따뜻한 환대에 아버지는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성스럽게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시아버지는 아버지에게 한국 전통주를 소개해 주셨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통역을 도와주는 가운데 네 분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 곁에 우리 딸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지훈의 부모님께 말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인정이었어요. 아버지가 마침내 제 선택을 존중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회복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의 치료법과 아버지의 강한 의지가 결합해 기적 같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암지표가 개선되었고 6개월이 지날 무렵 아버지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그동안 아버지는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시작해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병원 의료진들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노력에 감동받아 더욱 정성껏 대해주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앨리슨, 나 여기 좀 더 있어도 될까? 그 말에 저는 놀랐지만 기쁘게 동의했어요. 아버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마음에 든 것 같았습니다. 공기가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 게다가 여기 의사들이 내 상태를 잘 알잖니. 결국 아버지는 3개월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주말마다 함께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했고 지훈의 가족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온천과 산책로를 좋아하셨어요.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하다니. 마지막 검진날 김 교수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암 흔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물론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상태는 매우 양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감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작별 식사를 했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빛나는 가운데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앨리슨, 내가 잘못 봤다.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은 몰랐구나. 내가 여기서 행복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한국에 와서 내 딸을 자랑할 거야. 아버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고 저는 그제서야 우리 관계가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지훈도 감동한 듯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전 아버지는 지훈과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맙다, 정말로. 너희 덕분에 내가 살았구나.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 지훈과 함께 공항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그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다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버지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 세라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우리 집에 머물렀고 세라는 한국 문화에 금세 매료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는 세라에게 말했어요. 내 언니가 선택한 한국 참 괜찮은 나라야. 그날 밤 베란다에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워졌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다시 가족입니다. 그것도 전보다 더 단단하고 깊은 유대로 연결된 가족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오늘도 아버지와 혹은 자식들과의 대화가 어렵지는 않으신가요? 소통도 없다가 이따금 한 번씩 오가는 대화에서 그냥 전달되는 단어만 듣고 짜증만 내고 계시진 않나요? 무슨 의미로 또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한 번쯤 속 깊은 대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프셨던 계기가 있지만 정말 좋지 않은 계기잖아요? 더 늦기 전에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같은 한 걸음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